안녕하십니까. 국어교사 박효근입니다. 오늘은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26년 5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독서 문제 10번부터 13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인 얘기가 나왔던 문항으로 기억을 합니다. 광축이 있고, 그 안으로 이제 렌즈 쪽으로 광선이 들어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얘기들이었는데요. 문제를 풀어가면서 지문의 내용들을 필요한 것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늘 만나는 문제지만 내용 일치를 확인하는 문제고요. 제시문을 읽어가는 가운데 지금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이 있는지 문단별로 끊어 읽으시면서 각 답항의 내용을 검토하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 문단을 보면 두 번째 줄에 물체 표면의 한 점인 물체점에서 렌즈로 입사한 여러 광선이 굴절하여 수렴하는 점을 상점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1번에 보면 상점은 렌즈로 입사하는 여러 광선들의 수렴하는 점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이 정의된 내용으로 비교했을 때 1번 내용은 맞는 얘기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보면 광축은 마찬가지로 정의라고 있죠. 광축은 렌즈의 중심을 지나면서 렌즈면에 수직인 가상의 직선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3번에 보면 광축은 렌즈의 중심을 지나면서 렌즈면에 수직인 가상의 직선이다. 마찬가지로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세 번째 문단의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좌우면은 또 이제 정의가 있습니다. 좌우면은 광축과 주광선을 포함하는 단 하나의 평면이며 광축을 중심으로 물체점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드러낸다라고 얘기했는데 5번에 보면 5번에선 좌우면은 물체점이 주광선을 중심으로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드러낸다라고 했습니다. 주광선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광축을 중심으로 됐죠. 그러니까 5번이 틀린 부분이 될 거고요. 내용에서 확인이 될 겁니다. 일단 이 지문에서 좀 중요한 특징이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지문은 정의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첫 번째 문단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쭉 내려가는 가운데 계속 정의된 개념들이 나옵니다. 물론 물리를 배운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아는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혹은 다른 어떤 영역의 지문이라 할지라도 정의가 돼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는요, 읽으시면서 좀 표시를 하고 기억을 하려고 유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뒷부분에 가서 그 정의된 개념들을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들을 써서 뭔가를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설명의 내용까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제들도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마지막 나머지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번째 문단에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1차상과 2차상 사이에 맺히는 상의 대부분은 타원의 형상을 띠지만 중간 부분에 원형을 띠는 유일한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에서의 상을 최소 창런원이라고 한다. 또 정의되어 있죠. 그런 건 10번에 2번 보시면 1차상과 2차상 사이에 맺히는 상의 대부분은 타원의 형상을 띈다.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바로 다음인데요. 최소 창런원은 광선들이 하나의 상점에 수렴할 때 형성되는 상과 형태가 가장 유사하며 1차상과 2차상 사이에 맺히는 상 중 가장 뚜렷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창론원은 4번입니다. 1차상과 2차상 사이에 맺히는 상 중 가장 뚜렷하다 하는 얘기도 맞는 얘기로 확인이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광축을 중심으로라고 하는 부분에서 무엇을 중심으로라고 하는 그 디테일한 내용을 가지고 맞냐 틀리냐가 10번에서 특히 5번에서 확인이 됐을 겁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보기가 나와 있고요. 보기는 윗글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 자료의 일부이다.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의 내용이 윗글과 관련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해 준 거고요. 여러분은 그럼 그걸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으로 판별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억하셨으면 하는 거는 윗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을 준 거고요. 보기의 내용은 어떤 구체적인 사례나 자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것이고요. 그럼 관련됐다는 얘기는 윗글의 설명이 이 보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결국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은 윗글의 내용 설명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일치하지 않는다면 보기에서 어떤 특별한 조건을 줬을 때 그 조건에 맞춰서 뭔가 변형된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일단 보기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내용을 보시면
다음은 비점수차가 발생한 상황을 나타낸 그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비점수차라고 하는 개념은 지문 속에서도 언급이 됐던 개념이죠. 따라서 비점수차가 발생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비점수차가 발생한 상황은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첫째, 물체점이 광축에서 멀리 벗어난 상황이고요. 둘째, 주광선이 광축을 따라 입사하지 않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셋째, 광선 다발인데 대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선 다발의 형상이 광축을 기준으로 회전 대칭성을 보이지 않게 된 상황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밑에 그림을 보시면 그 내용들이 보이실 겁니다. 광축이 있는데 주광선은 광축을 따라 입사하지 않고 있고요. 물체점은 광축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특히 제일 밑에 부분 보면 물체점은 현재 P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축 위에 있지 않고요. 그리고 광선 다발의 형상인 광축을 기준으로 회전 대칭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광축을 기준으로 회전 대칭성을 보이지 않는다. 예, 밑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부분에 보면 A는 광축과 주광선을 포함한 평면, B는 A와 수직이며 주광선을 포함하는 평면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 얘기인즉 지문 속에서 비점수차를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 두 평면을 얘기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 다섯 번째 줄에요. A면, 그러니까 광축과 주광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좌우면이었고요. 그 다음 A와 수직, 그러니까 좌우면과 수직이면서 주광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구결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A, B가 각각 좌우면과 구결면으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 다음 부분 봅니다. 보기에 C, D는 각각 A와 B 중 한 평면 위에 놓여 선분의 형상으로 맺히는 상을, E는 원형을 띠는 상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내용인즉 평면 위에 맺히는 상에 대한 설명을 얘기했습니다. 선분으로 맺히는 상이 있고요, 원형을 띠는 상이 있다는 얘기요. 그런데 좌우광선이 수렴하는 점에서 맺히는 상, 그러니까 좌우광선이면 이제 좌우면에 있는 그 광선들이 하나로 수렴이 되는 점이 있을 겁니다. 그 점이 지금 C가 있는 그 위쪽에 이제 옅은 회색과 짙은 회색으로 확인이 될 텐데, 옅은 회색이 좌우면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광선 다발들인 거죠. 걔네들이 수렴되는 지점이 C 위에 있고요. 그럼 이 C는 좌우광선이 수렴하는 점에서 맺히는 상이니까 1차상이 될 거고요. 반대로 짙은 B, 그러니까 짙은 회색인 B, 구결광선이 수렴해서 맺히는 부분 쪽은 좀 더 뒤에 있는 D겠죠. 이게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 게 구결면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저기 1차상이요. 그 다음에 2차상은 좌우면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일 텐데 수렴하는 지점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좌우광선이 수렴하는 지점, 그리고 구결광선이 수렴하는 지점. 그래서 각각 C 지점이 1차상, 그리고 D 지점이 2차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원형을 띠는 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최소 착란원, 네 번째 문단의 여섯 번째 줄부터 나와 있는 설명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 부분을 보면 P0, P1, P2, P3는 모두 광축과 수직인 축 위에 있으며 P4는 광축 위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P4, P4는 광축 위에 있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P3과 그 다음 P1, P2, 얘네들은 P0는 다 지금 광축과 수직인 축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문과인 저 선생님 입장에서는 지금 X좌표 Y, X축, Y축만 아니라 하나의 축이 더 있는 거라서 좀 낯설긴 한데요. 요 관계가 되는 거겠죠. 수직이고 수직인 관계입니다. 물론 지금 이 그림에서는 수직으로 표현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인식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봐달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 지문은. 그 다음 보죠. P0에서 광축까지의 거리는 P1에서 광축까지의 거리의 2배이고 P2에서 광축까지의 거리의 절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인 거죠. 광축에서 P1까지가 뭐 예를 들어서 X라고 한다면 광축에서 P0까지는 2X가 되는 거고, 그리고 광축에서 P2까지는 4x가 되는 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지금 각각 두 배로 넓어지고 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현재 물체점은 P0에 놓여 있다. 여기가 물체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렌즈는 회전 대칭성을 지니며 그 외의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렌즈가 회전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일이 될 수 있는 조건 하나가 되고 있는 거 될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죠. 1번부터 5번까지 지문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문의 두 번째 문단을 보면 두 번째 문단 일곱 번째 줄에 렌즈 중심으로 향하는 광선인 주광선은 광선 다발을 대표하는데 주광선은 광축을 따라 렌즈 중심으로 입사하고 광선의 다발의 형상은 광축을 중심으로 회전 대칭성을 지니게 된다. 이에 따라 주광선을 포함하는 평면들로 광선 다발을 나누었을 때 광선들의 입사 양상이 어떤 평면에서든 동일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광선이 광축을 따라 렌즈 중심에 입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입사를 하고 광선 다발의 형성은 그러면 광축을 중심으로 회전 대칭성을 지니게 되면 이때 주광선을 포함하는 평면들로 광선 다발을 나누면 어떤 평면에서든 그 입사 양상이 동일해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5번 한번 봐볼게요. 5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물체점이 P0에 있을 때와 달리, 그러니까 P0는 지금 광축에서 벗어나 있는 건데, P4에 있다면, P4는 광축 위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광축 위에 물체점이 있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광축 위에 물체점이 있다는 얘기는 저기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물체점이 광축 위에 있고 렌즈가 회전 대칭성을 지니며 광선들이 하나의 상점에 수렴할 경우 뚜렷한 상이 맺힌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때 회전 대칭성이랑 광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켜도 항상 원래 형태와 겹쳐지는 성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지점을 생각을 했을 때 P4에 있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물체점이 옮겨간 것이 아니라 이 물체점이 광축 위에 있게 된 거고요. 그러면 광축 위에 있게 되면 주광선은 광축을 따라 렌즈 중심으로 입사하게 되고 그 경우 광선 다발의 형상은 광축을 중심으로 회전 대칭성을 지니게 되니까 5번 얘기 돌아갑니다. 주광선을 포함하는 평면 위에 있는 광선들의 입사 양상은 어떤 평면에서든 동일해집니다. 라는 얘기가 두 번째 문단 일곱 번째 줄부터 나와 있는 얘기요. 요 얘긴 맞는 얘기로 확인이 되죠.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을 보면 좌우상점과 구결상점 사이의 거리인 비점 격차가 커질수록 비점 수차는 심해진다. 비점 격차는 물체점에서 광축까지의 거리의 제곱, 즉 물체점에서 광축까지 수직으로 이은 선의 길이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 얘기가 필요하냐면 2번 보세요. 물체점을 P2로 옮긴다면 현재 지금 P0에 있는데 P2로 옮긴대요. 그러면 광축에서부터 두 배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광축에서부터 두 배로 멀어졌다는 얘기는 저기 네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에 보면 물체점에서 광축까지의 거리의 제곱 에 비례한대요. 뭐가? 비점격차가. 근데 비점격차가 뭐냐면 좌우상점과 구결상점 사이의 거리요. 그러면 좌우상점과 구결상점이 뭐냐라고 하면 좌우상점에서 맺히는 상이 1차상이었고 여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네 번째 문단. 구결상점에서 맺히는 상이 2차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점격차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 무슨 얘기가 되냐면 1차상과 2차상 간의 거리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 얘기를 봤을 때 자, P2로 옮겼으니까 물체점에서 광축까지의 거리가 두 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제곱에 비례하는 게 비점격차라고 얘기했으니까 C에서 D, 1차상에서 2차상까지의 거리는 물체점이 P0에 있었을 때 4배가 됩니다. 길이의 제곱에 비례한다 했으니까 두 배가 멀어졌으니까 4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로요. 그러니까 광축에서부터 P0까지를 X로 놓는다면 광축에서부터 P2까지는 EX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거리가 두 배가 된 거고요. 거리가 두 배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거리의 제곱이 될 테니까 네 배가 되겠군요. 예,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걸로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부분에 본다면 여기입니다. 같은 부분에서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저기 네 번째 문단 밑에서부터 여덟 번째 정도 되는데요. 비점격차가 커질수록 1차상의 길이와 2차상의 길이는 길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3번을 보면 물체점을 P3으로 옮겼을 때 C의 길이가 길어졌다면 물체점을 현재 P0에 있는데 P3으로 옮겼어요. 근데 C의 길이가 길어졌대요. C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얘기는 1차상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방금 지금 표시해 놓은 네 번째 문단 가운데 부분에 보면 1차상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얘기는 비점격차가 커졌다는 얘기고요. 그럼 비점격차가 커졌다는 얘기는 네 번째 문단의 앞부분에서 얘기한 걸 갖고 본다면 비점격차가 커졌다는 얘기는 비점수차가 심해졌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비점격차가 커질수록 비점수차는 심해진다. 그런데 이 비점격차는 물체점에서 광축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P3으로 옮겼을 때 C의 길이가 길어졌다면 P0에서 광축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 물체점과 광축까지의 거리가 P3에서 광축까지의 거리보다 길겠군. 이게
자, 정리해보죠. P3에서의 비점격차와 P0에서의 비점격차를 비교해 봤을 때 1차상의 길이가 길어졌다 했으니까 P3에서의 비점격차가 더 큰 거겠죠. 그 얘기인즉 둘의 비점격차를 비교했을 때 P3에서의 비점격차가 크다는 얘기니까 P3에서 광축까지의 거리를 비교했을 때 그리고 P0에서 광축까지의 거리 이 둘을 비교했을 때 P3에서 광축까지의 거리가 더 멀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3번은 지금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길겠군이 아니라 짧겠군이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은 틀린 부분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보시면 네 번째 문단에서 걸리는 게 많은데 맨 마지막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점격차가 클수록 최소 착로는 크기가 커지면서 흐려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저 4번을 보시면 P3에서 광축까지의 거리가 P0에서 광축까지의 거리가 같다면 그러니까 P3은 현재 거리를 모르는데 P0, P0에서 광축까지의 거리가 같다면 이 얘기인즉 물체점에서 광축까지의 거리가 동일한 거죠. 같은 겁니다. 그러면 비점격차에도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럼 비점격차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1차상과 2차상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도 없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얘기했었죠. 비점격차가 클수록 최소 착란은 크기가 커지면서 흐려진다 얘기했는데 비점격차가 그대로가 될 테니까 최소 착란은 크기가 커지는 것도 없을 거고 흐려지는 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4번 물체점을 P3으로 옮겼을 때 이 그러니까 최소 착런의 크기는 변하지 않겠군. 맞는 얘기인 거죠. 다시 정리해 봅니다. P3에서 광축까지의 거리에서 P0에서 광축까지 거리 이 두 거리가 같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거리가 같다는 얘기는 이것에 비례하는 게 비점격차였는데 그럼 비점격차도 같다는 얘기고요. 비점격차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비점격차가 클수록 최소 착란원의 크기가 커지면서 흐려진다 했으니까 크기가 커질 일이 없는 거죠. 비정격차 변화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4번은 맞는 얘기가 될 겁니다. 다음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네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부터 얘기하고 있는 저 부분을 갖고 확인을 해야 될 건데요. 1번에 보면 물체점을 P1으로 옮긴다면 E는 물체점이 P0에 있었을 때보다 더 뚜렷하겠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체점을 P1으로 옮긴다면 현재 지금 P0에 있으니까요. P1으로 옮긴다면 광축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2분의 1로 거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물론 이 거리가, 그러니까 물체점에서 광축까지의 거리가 비정격차에 관계가 되고요. 그 관계된 지점들을 갖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 2는, 그러니까 1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는 물체점이 P0에 있었을 때보다 더 뚜렷하겠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 거죠. P1에서 광축까지의 거리는 P0에서 광축까지의 거리보다 절반입니다. 따라서 P1에서의 비점격차보다 P0에서의 비점격차가 더 큰 걸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비점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P1으로 옮겼으면. P1으로 옮겼으니까 2는, 그러니까 최소 착란원은 네 번째 문단의 맨 마지막에서 비점격차가 클수록 최소 착란하는 크기가 커지면서 흐려진다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비점격차가 작아졌으니까 최소 착란하는 크기가 작아지면서 흐려지는 게 아니라 이제 뚜렷해져야 되는 거겠죠. 요건 생각해도 되고요. 이 지점에선 물체점이 광축위에 있고 렌즈가 회전 대칭성을 지니며 광선들이 하나의 상점에 수렴할 경우 뚜렷한 상이 맺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이요. 그런데 P0에서 P1으로 옮겨갔다는 얘기는 광축에 좀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고요. 광축이 좀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하나의 상점을 수렴해 가는 과정에 좀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좀 더 뚜렷한 상이 맺힐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래저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문단의 마지막 부분을 봐도 되고요. 아니면 광축에 가까울수록 하나의 점으로 수렴하면서 상점의 하나 점을 수렴하면서 뚜렷한 상이 맺힌다. 이 지점들을 양쪽을 다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얘기. 예, 이렇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부분도 있었고 분명히 난해한 개념들도 있긴 했지만 이 지문 자체를 전체를 걸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광축과 물체점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가지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값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고 어떤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잘 기억을 하셨다면 그리고 그걸 잘 활용을 하셨다면 수월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다음 문제는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기억의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관련되어서 윗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일치하는 내용의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가장 적절한 거를 찾자고 했으니까요. 그럼 가장 적절한 걸 찾기 위해 1번부터 5번까지 다 확인하면서 틀린 것들을 지워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적절한 걸 찾자고 했으면은요, 지문 속에 그걸 찾을 수 있는 근거들은 충분히 다 있고 그것들을 활용했을 때 예,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것처럼 정답이 제가 답입니다라고 하는 거 손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저기 지금 화살표가 된 것처럼 해당 문장 내에 포함된 개념이나 아니면 누적되어 있는 설명의 내용도 고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1학년 때 얘기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은 포유류 가운데 하나고요. 포유류는 동물 가운데 하나고요. 동물은 생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란 설명 안에는 동물의 성격도 들어가 있는 거고, 포유류의 특성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생물의 특성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것들이 다 누적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예,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기억에 나온 건 1차상과 2차상은 서로 수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1차상에 대한 설명 앞에 있었고요. 2차상에 대한 설명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1차상이 뭐였느냐라고 했을 때, 어디에 있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어디가 또 무엇인지 설명했고요. 계속 지금 설명이 누적되어 온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기억의 이유라고 해서 기억에 표시를 했을 때요.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단서들을 끼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이때라고 하는 말이요. 이때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이때라고 했던 건 앞에서 나온 그때를 얘기한 겁니다. 그럼 그 이때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땐 이 앞에 문장이죠. 1차상과 2차상은 모두 선분의 형상인데 1차상은 구결면 위에 놓여 주광선과 수직관계를 이루고 2차상은 좌우면 위에 놓여 주광선과 수직관계를 이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상은 구결면 위에서 2차상은 좌우면 위에서 각각 주광선과 수직관계를 이룬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때 1차상과 2차상이 서로 수직이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요. 일단 세 번째 문단에서 얘기했던 지점들을 갖고 간다면 구결면은 좌우면과 수직인 평면으로 광축을 포함하지 않으면 주광선을 포함한 평면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문단 여섯 번째 줄에서 지금 세 번째 문단은 여기 보이진 않아요. 위에다가 띄워놨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 얘기했던 구결면과 좌우면의 관계 이들이 어떤 관계인지 서로 수직인 평면이래요. 그러니까 구결면 좌우면과 수직인 평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광축을 포함하지 않으면 주광선을 포함한 평면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구결면과 좌우면이 수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면 1차상은 구결면 위에서 2차상은 좌우면 위에서 그러니까 1차상과 2차상은 서로 수직이다라고 하는 것. 1차상이 놓인 건 구결면이고 2차상이 놓인 건 좌우면인데 구결면과 좌우면은 각각 서로 수직인 평면이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답이 제가 답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손 내밀고 있는 거죠. 서로 수직관계인 구결면과 좌우면 위에 각각 1차상과 2차상이 놓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보는 방법, 그리고 적절한 걸 물어보는 방법, 각각 있는데요. 그 풀어나가는 그 요령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될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다라고 한다면, 적절한 걸 확인해 가면서 하나씩 지워가는 것이 좀 효율적일 것 같고요.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을 때는,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려면 내가 그게 왜 틀렸는지 더 세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걸 찾을 때는 차라리 이 내용이 뭘 얘기하는지를 명확히 그 안에 누적된 설명들을 생각을 하면서 축적된 설명들을 생각을 하면서 앞의 내용들을 좀 봐가면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을 때 그러면 정답이 1번부터 5번 가운데 하나로 뚝 떨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방법이 좀 권장을 드리고요.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문맥상 A부터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어휘의 의미를 물어보는 거고요. 대개 이런 경우에는 한자어를 고유어로, 고유어를 한자어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자어를 한자어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땐 좀 난이도가 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맥상 A부터 E로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이 문제는 풀어나가는 방법은 읽으시면서 A가 나올 때마다 혹은 B가 나올 때마다 혹은 각각 이것들이 나올 때마다 그 문맥에 이 단어들, 지금 제시된 1번부터 5번까지 제시된 단어들로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바뀌냐. 이거에 중요한 판단이 될 수 있고요. 이것들로 좀 훈련을 해나가시면 문제를 앞뒤의 문맥의 의미에 기대서 좀 더 정확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A가 지금 생겨난다인데요. A의 원래 말은 발생한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차 현상이 발생한다, 수차 현상이 생겨난다. 이걸로 한번 따져보라는 거죠.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비어울린다는 해당한다였습니다. 그럼 비점수차에 해당한다, 비점수차에 어울린다. 해당한다라는 얘기는 비점수차이다, 비점수차에 포함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인 거죠. 어울린다라는 얘기는 그것과 잘 조화가 된다 이 얘기니까요. 해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범위나 조건 따위에 바로 들어맞는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적절한 말은
아니겠죠? 예,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C에 나아가는 돼 있습니다. 지문 속에는 향하는, 그래서 렌즈 중심으로 향하는, 렌즈 중심으로 나아가는. 큰 차이가 없고요. 똑같다 있습니다. 동일하다. 단면의 형상과 동일하다. 단면의 형상과 똑같다. 그리고 E는 비슷하며 유사하며, 형태가 가장 유사하며 형태가 가장 비슷하며, 예, 문맥상 전혀 이질감 없게 그 안에 바뀔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이 어휘의 문제는 풀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바꿔쓰기는 그렇게 바꿔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5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10번부터 13번까지 문제 그리고 지문 내용 필요한 것들 한번 정리해보면서 읽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